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선교회를 담임하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감리교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예배음악을 강의하고 계시는 서정민 교수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아유.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제가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단독 여성 출연자는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정말요. 아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목사님들 또 혹은 네. 장로님들 혹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출연하셨는데 네. 우리 교수님은 이제 단독으로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호칭을 사실 여러 개로 이제 부를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또 사모님이시기도 하고 네. 또 다둥이 엄마이시기도 하고요. 네. 네. 사남매 맘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아주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먼저 우리 감신대 평생교육원 사실 우리 학교도 있지만 평생교육원은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여기도 이제 교육기관이긴 한데 네. 학위 체계가 조금 다른 곳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산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음악과가 따로 개설돼 있지가 않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보통은 이제 신학대학교의 맞아요. 종교음악과라고 맞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교회 음악가들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잘 양성이 돼 있는데 네.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평생교육원이라는 산하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 음악가들을 키우고 이제 또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지역에 맞아요. 또 예배 음악가들을 파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여기 그 음악과가 없어서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좀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신학교는 보면은 요즘 그 실용음악 CCM 관련하는 학과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네. 어쨌든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하신 지는 얼마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 하신 거예요? 네, 올 초반부터 했으니까 네네네. 지금 2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강의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야, 근데 교수님도 이거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유럽 유학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야 학교가 뭐 가본 적 없는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중앙음악원. 여기서는 뭐 피아노를 전공하신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네. 야, 여기는 비전공자가 들어도 여기는 좀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데일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대. 네. 야, 이건 뭐 독일 뮌헨 국립음대. 아이고야. 어쨌든 하나하나 좀 볼까요? 우리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스크바, 빈, 독일 이런 데서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거기 네네. 가게 된 그런 어떤 제가 어릴 때 유년기 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네. 4학년 그때쯤에 네.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주 공개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인데 네. 저희 가정에서 이제 외가 쪽은 아주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 가정이었고 그리고 친가는 그렇지 못했어요. 친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저의 친가의 모습은 네네. 항상 그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댁에 가장 큰 방에 정말 거대한 불상 3개가 딱 놓여져 있었거든요. 집에다가 네, 불상을 놓은 집에다가. 집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거대한 가정집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불상을 놓고 매일같이 거기다가 제사 좀 지내시고 특별하시긴 했네요. 네, 그런 집안이셔서 이제 사실 저희 아빠와 엄마가 만나시게 된 계기는 옛날에 CCC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런 성교단대가 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면서 두 분이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좀 시련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전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엄마와 저희가 이제 교회 갈 때마다 그거를 핍박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릴 때는 참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 좀 불안정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기를 겪어오면서 두 분이 이제 제가 한 3, 4학년쯤 해서 헤어지시게 되셨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그때 사실 엄마도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나이고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가정을 그렇죠. 아이들이 키워야 되고 이끌어가야 될까 막막한 마음에 기도의 자리를 저희를 데리고 많이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어린 나이고 영적으로 좀 맑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이 그때 주셔서 그때 많은 은사들을 받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요구해서 그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은사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때 사실 네. 어떤 예언하시는 분이 저희에게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는 예언을 주신 부분도 네. 있었고 또 제가 어릴 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서 그분이 저에게 언어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나 제가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외국에서 여러 언어들을 이렇게 네. 배우는 과정에서 보통은 언어 배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좀 쉽게 네, 쉽게 몇 달 안 돼서 귀가 트이고 말이 그래요? 열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 말이 제가 뭐 그렇구나. 재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저의 언어의 지경을 넓혀주셨구나. 이게 방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한국어가 맞아요. 아닌 어떤 언어의 한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그때 저의 언어의 지경이 넓혀졌다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됐고 만 11살의 나이 때 러시아로 가게 된 거죠. 러시아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도 아니고 네네. 그 시베리아의 우랄 산맥에 있는 야, 이거 우리 지리 시간이나 들었던 그런 지역들인데 네. 시베리아요. 네, 우와. 시베리아 우랄 산맥에 하하, 네, 있는 마그니토고르스크라고 아주 시골 지역이 있어요.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세상에. 네, 그 지역에 당시 한국 사람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데 갔다고요? 네,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냥 뭐 그냥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막 영하 3, 40도 되는 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추위에는 이골이 났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군목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네네. 또 육군이다 보니까 강원도 최전방 지역만 계속 돌고 있어요. 네, 지금 남편은 또 목사님이신데 현재 군목이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네. 대부분이 뭐 강원도 최전방 지역은 춥다라는 그렇지, 이런 그렇죠.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패딩만 입으면 따뜻한데 옷 입으면 되지, 추우면 옷 입으면 되지, 부츠 신으면 되지 이런. 네. 아, 이런 분 네. 참 오랜만입니다. 철원 인제 양구 하천이 따뜻한 곳이에요. 네. 야, 따뜻한 남쪽 나라 오신 분이에요. 네.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네, 그때 당시에 거기 한인 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10명? 있었는데 네. 야. 그 도시에 1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음악 학교가 있어서 오. 아무래도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처럼 음악 교육은 받고 싶지만 네.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 위주로 거기서 좀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 네. 분들이 있군요. 네. 전 세계에 있어요. 뭐 네. 브라질 가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참 볼리비아에 가도 막 있더라고요. 아, 있기는. 정말요? 네. 뭐 수리남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스크바, 러시아에 그런 또 동네에 있었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이런 중앙음악원 이런 데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때 네. 당시에 언니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이였었고 네. 저랑 같이 러시아를 갔을 때 엄마랑 같이 갔던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엄마가 그냥 저희를 둘이 이렇게 비행기표 지어주면서 보내셨었는데 직항도 없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찾아갔어요? 네, 사실 직항이 없어서 그때 여정이 좀 길었던 게 이제 이야. 저희가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서울을 갔다가 이제 그때 당시는 김포공항이었죠. 그래서 김포공항. 김포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부터는 이제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이 그걸 탔다고요? 네. 네. 근데 그때 대단하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언어의 지경이라는 게 눈치 보면서 갔겠네. 네, 처음에는 정말 한 마디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달쯤 되니까 눈치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야. 이제 점점 말이 열리고 제가 또 어린 나이였다 보니까 한 6개월도 안 돼서 좀 프리토킹이 될 정도로 쉽게 언어를 배웠어요. 그 나이가 어렸으니까 또 네. 가능도 했겠지만 무슨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야. 네,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제 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거기에 네. 매진할 수 있었던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가 피아노 전공을 하셨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배우고 이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했었는데 뭐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전공을 하면서 피아노를 배웠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저희를 외국에 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음악 학교를 알아보시고 거기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뭐 예중 예고 정도가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좀 체계적인 그런 유럽의 음악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교육을 이렇게 거기서 받으면서 음악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모스크바는 어떻게 가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곳에서 음. 지금 가서 살려면 절대 못 살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네, 기숙사도 그렇고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그런 환경이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의 이모가 저희 이제 친이모, 네, 친이모, 엄마의 동생이 네, 저희가 유학 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모스크바로 오셨었어요. 러시아로 이제 하나 둘 모이기 네, 시작하는구나. 네. 그래서 네. 거기도 이제 아이들 음악 교육을 시키고 싶으셔서 모스크바로 오시게 됐는데 저희가 이모 집에 방문을 했다가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모한테 막 울면서 우리 보내지 말라고 여기 있게 해달라고 막 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에서 학교를 알아보고 여기 학교를 다니면 좋겠다 해서 모스크바에 이제 저희가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로부터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러시아 입국하고 한 2년 반 후죠. 그때 이제 엄마가 들어오시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가족이 다 완전체를 이루어서 러시아에 살게 된 거예요. 그때쯤에는 이제 완전히 러시아는 제일 잘하셨겠네요. 아, 네. 그렇죠? 네. 뭐 마린스키 극장 이런. 네. 그리고 그러고선 여기서는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은 뭐 고등학교 과정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과정은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셨어요. 네. 근데 이 비인 국립음대는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학교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입학을 하셨어요? 사실 유럽 쪽으로 제가 학교를 가게 된 또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매번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 잘 살고 있다가 네. 러시아가 제가 그때 살고 있던 그 시절에는 그렇죠. 차별주의자들이 참 맞아요. 많던 맞아요.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 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학교를 하고 러시아는 워낙 지역이 크기 넓기 때문에 그렇죠. 집까지 오는데 뭐 지하철만 1시간 반 2시간을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그날도 막 오면서 이제 환승하는 구역에서 걸어서 환승을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안 스킨헤드라고 하거든요.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이렇게 외적으로도 보이는 그런 아이들이 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렇게 피하려고 했으나 미처 순발력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사실 그때 폭행을 당했어요. 지하철에서.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이라고 폭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인종을 보고. 네, 인종을 보고 이제 그때 폭행을 당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러시아에서 그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한 일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네, 유학생들 중에 이제 뭐 여자가 폭행을 당한 경우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남자 뭐 대학생들 유학생들은 폭행 안 당한 사람 찾기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의 비일비재한 일이었어요. 야, 참 사회주의권에는 그래도 치안이 좀 좋다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나마 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네, 또.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이고야. 그래서 충격적이었겠네요. 네, 사실 저는 그때 사춘기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때 이제 얼굴 쪽을 가격을 당해서 그래요. 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와, 피를 그냥 막 주먹으로 막 때리는구나. 네, 막 때렸는데 얼굴을. 이제 얼굴이니까 아마 피부가 약하고 하다 보니까 피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근데 제가 나름 러시아에서 그래도 한 7년간 살아오고 러시아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왔는데 그때 지하철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그다음부터 집에 와서 엄마한테 나 이제 학교도 못 가겠고 너무 무섭다. 그렇지.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가 고2쯤이었는데 이제 고2
여름 방학인지 겨울 방학인지 아무튼 예, 방학 때 엄마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했으니까 비행기표를 쥐어주면서 여행을 다녀오래요. 저 혼자. 그래서 또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또 이제. 네, 그때는 근데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여행 가라고 하나 보다 배낭여행 너무 좋지 하면서 이제 비행기표를 딱 봤더니 독일 켈른, 독일 미넨 그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렇게 세 군데였어요. 다 좋은 도시고.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배낭여행을 다녀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방학이었던 고3 방학 때 또 한 번 그 세 군데 도시에 비행기표를 또 다시 한번 지어주면서 다녀오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또 혼자서 배낭여행을 다녀와서 엄마가 이제 귀국하고 나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세 군데 중 어디가 제일 좋았니? 하셔서 켈른은 좋긴 한데 모스크바처럼 좀 어두운 분위기고 도시 자체가. 우리는 그냥 켈른 대성당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 대성당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압도되는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가 조금 어두운 느낌이었고 미네는 너무 좋긴 한데 모스크바처럼 너무 대도시라서 도시죠. 막 이렇게 길 찾고 하는 게 좀 힘들었다. 근데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비교적 좀 밝은 느낌의 밝은 느낌의 도시이기도 하고 너무 거대한 도시도 아니어서 뭐 혼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행 다니기 너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면 너 대학을 오스트리아로 가라. 네. 가족들 분위기가 아주 요상하네요. 그냥 도시의 분위기를 보고서는 학교를 그리러 가라. 네. 야, 그냥 어머니 신비로운 분이시네. 어쨌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있었던 게 제가 그 모스크바에서의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도시에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아서 떠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싶다기보다는 살고 싶은 곳에 저를 보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간다고 그냥 들어가지지 않잖아요.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제가 원래 피아노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피아노 전공하는 그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제가 작곡을 이제 뭐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들어볼 수가 있어요. 교양 과목처럼 제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작곡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작곡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제가 곡을 지어서 이렇게 피아노로 치고 찬양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작곡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지만 이거를 전공으로 간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스트리아 자체가 워낙 이제 아시다시피 뭐 모차르트, 뭐 베토벤도 거기서 활동을 했고 하이드 뭐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작곡가의 도시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 작곡과 자체가 학교에서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그 도시의 작곡가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좀 그 유럽 음악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갈 거면 이제 그 도시의 유명한 비엔나의 유명한 그런 작곡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학을 좀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리 가서 뭔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모스크바에서 이제 저희 졸업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학을 조금씩 이제 배웠었고요. 보통 이제 현지에 가서 어학을 배워야지 입도 트이고 귀도 트이고 하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들리고 해야지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학 코스를 꼭 해야 해요. 시험 그때 빈 국립음대 시험 치는 날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나를 이 땅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강력한 그런 이제 콜링의 그런 메시지를 받았던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입시 시험은 보통 이제 그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이론 시험을 거의 일주일에 걸쳐서 이론 그래요? 시험을 다양한 이론의 그런 시험들을 일주일이요? 봐요.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뭐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앉아서 그냥 이론만 푸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론을 좋아했던 계기가 그 음악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 화성학이 주를 이루거든요. 네. 근데 그 화성학이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그 화성학의 그 법칙 안에서 지어져 있어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너무 좋아해서 찬송가를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달달달 그 사성을 다 외워서 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누가 음악 이론 그 화성학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머리에 이미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의 안에서 이제 화성학 그 음악 이론을 풀으라고 하니까 저에겐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이론 시험을 정말 무사히 패스하고 또 이런 청음 같은 것도 하나님이 좋은 기를 주셔가지고 그런 걸 무사히 잘 패스를 해서 이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실기 시험에는 이제 보통 본인이 작곡을 했던 것을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해주고 이제 거기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저는 연주자 뭐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연주를 했어요. 본인 연주자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었던 그런 피아노 곡을 제가 연주를 했는데 그때 시험장에 계셨던 교수님들 한 10대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제가 피아노 연주를 다 끝내니까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나? 내 곡이 너무 좋았나 보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왜 그때 기립박수 치셨냐고 여쭤봤더니 곡이 좋았던 건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곡은 사실 너무 아마추어의 곡이었는데 그냥 저의 연주가 너무 감명 깊어서 그때 그렇게 다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시험장에 앉아 계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언어 시험, 어학 시험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다른 시험은 어떻게라도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연주하고 또 이론 그런 과제를 풀고 하면 되지만 어학 시험은 사실 자신이 없잖아요. 말을 못 하는데 뭐 누가 물어보면 뭐 시장 가서 뭘 구입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어는 잘하지만 네. 오스트리아어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쓰는데 독일어. 네, 그 독일어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독일어 언어 시험에도 이제 문법 같은 거는 제가 뭐 혼자 공부하고 그런 걸로 이제 패스는 어떻게라도 했는데 그 문제는 이 말이 통해야지 거기 학교에서 그 시험을 다 패스를 해주거든요. 인터뷰장이라고 해요. 보통 그 인터뷰장에 갔는데 제가 말을 못하니까 막 잔뜩 얼어 있었죠. 누가 말을 시키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언어 시험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이제 실기 시험 때 좋은 인상을 받으시고 프리패스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때 던졌던 질문이 제가 이미 그 실기 시험장 때 달달달달달 외워서 했던 그 말들 위주로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언어 문제 없네 하면서 그냥 패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정말 그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중앙음악원 또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까지 그다음 여기에서는 작곡을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독일에 가서 학사 석사를 또 하셨어요. 네. 야, 이건 뭐 그리고 이제 도시 같은 큰 대도시 뮌헨에 있는 국립음대에 가서도 이게 이제 최고 연주자 과정이면 이건 또 작곡이 아니라 또 다시 연주자.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뭐요? 음악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는 그 과정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학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박사학위까지 이제 하시고 이제 한국을 오시는데 한국에 와서는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뭐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거기 온누리교회 다니고 이랬던 건 아니고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그 유럽 코스타 반주를 했었어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제가 유학을 정말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입시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 오스트리아 땅으로 부르셨나 하는 그런 입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그때 참 그 열정이 넘쳤나 봐요.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피아노만 배워왔었는데 정말 이론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작곡 전공은 오스트리아에서는 처음에는 이론을 주 전공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제가 그전에는 이제 뭐 찬송가 안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배워왔다면 정말 음악 역사 안에서의 그런 이론들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워오니까 너무 재밌어서 학교를 2군데를 등록을 해서 빈 국립음대랑 빈 시립음대 이렇게 병행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빈 시립음대도 아주 그런 음악적으로 저명한 학교라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학교거든요. 그때 이제 2군데를 한꺼번에 다니게 되면서 뭔가 깊이 있는 그런 음악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2개를 등록해서 다니게 됐죠. 독일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지금 독일은 미국식으로 이게 학위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오스트리아는 여전히 학위 제도가 학사 석사 시스템이 아니라 그거 통합 과정으로 해서 디플롬 과정을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쪽도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디플롬 과정을 이수를 해야지 학사 석사 학위를 받는 건데
근데 제가 그 이론 전공을 주로 이제 학사학위 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부분이기도 했고 너무 재밌게 수업을 듣다가 그 디플롬 첫 번째 디플롬 퍼스트 디플롬이라고 하는 그 디플롬 시험을 보는 그런 날이었는데 네. 시험을 잘 보고서는 학교를 2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업이 중복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편의를 봐주면 이 수업들을 지워서 2군데 다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군데만 수업을 이수해도 인정되도록 그런 네네네. 독일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뭐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제가 다 이렇게 이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웠던 수업 중에 하나가 그 담당 교수님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시립음대에서 들었던 이론 과목을 이제 국립음대에서 지우려고 이제 그거를 신청을 해놨었는데 제가 학기 초에 학교 행정과에 물어봤을 때 된다고 해서 그냥 그 시립음대에서만 수업을 들었는데 그 학교에서 연락이 오긴 이 담당 교수가 안 된다 그랬다. 그 학기에 그 수업을 주도하던 담당 교수가 이거는 인정 못 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못 듣고 그 다음 학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제 졸업시험도 다 끝나고 아주 기분 좋게 집에 가려고 하다가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죠. 1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수업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수업도 듣지 못하고 이제 그 이론 과목 하나만을 기다리면서 1년 동안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학사 때 제 이론 담당 교수님이 너 이렇게 1년 동안 시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석사 수업을 미리 당겨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해서 석사 수업을 제가 이제 담당 교수님을 컨택해가지고 석사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현대 음악이라는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작곡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클래식 음악의 작곡이 아니라 그 음악의 화성과 선율을 모두 파괴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그런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는 클래식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그걸 또 네. 파괴하고 새로운 걸 만들면 더 어려운데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음악 맞나? 그렇지. 할 정도로 그렇지, 전혀 그렇지. 선율이 없고 화성이 막 다 파괴돼가지고 좀 되게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이 현대 음악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현대 음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들한테는. 네. 나는 작곡이 좋고 음악이 좋은데 이 현대 음악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 1년 동안 그 교수님과 수업을 듣는데 1년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나 이거 평생은 못하겠다. 나 이거 계속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전에는 학교를 2개 막 다니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모든 학교를 다 그만두고 아무런 학생 신분이 아닌 상태로 비엔나에 거주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1년 정도 더 비엔나에서 체류하다가 이제 비자가 만료되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네. 한국에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학 졸업자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중퇴자인 거죠. 왜냐면 그 학위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군요. 독일은 그때 당시 오스트리아는 이제 학사 석사 제도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끝내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이게 졸업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들어와서 학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되게 막막한 상황이죠.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제가 24살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그 독일 코스타, 그 유럽 코스타에 반주를 하고 또 그 비엔나 한인교회에서도 계속 반주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코스타에서는 이제 그 유학생들이 줄을 이뤄서 찬양팀을 하고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뭐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오시고 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 온누리교회 찬양 담당하시던 분이 보시고 저한테 한국 오면 꼭 온누리교회 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 오자마자는 이제 온누리교회 그런 집회 같은 거 반주 좀 하면서 그때 제가 서울에 연고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 그럼 온누리교회 반주를 하러 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어느 날 짐을 싸들고 이제 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대구에서 이제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너 지금 어디 가니 해서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계신 엄마가 전화했다고요? 네, 모스크바에서 엄마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숙집도 구하고 이제 서울에서 조금 있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 가기 전에 엄마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 한번 인사드리러 다녀와라.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딱 네. 제가 캐리어를 끌고 그 목사님이 뭐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그래 너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자 해서 본당에 올라가서 목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찬양하시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반주를 하고 그랬는데 다시 목양실로 저를 데리고 내려오시더니 사실 우리 지난주에 사건이 하나 있었다 교회에.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그 찬양대 반주자가 공석이다. 그러면서 오늘의 교회는 너 말고도 반주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반주할 사람 많으니까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사택도 내줄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집을 준다고요? 반주자한테 집 주는 교회가 있구나. 네, 그래서 네네. 사택을 내주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혹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어디 홈스테이 같은 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택을 주신대요 하면서 그 사택을 또 보여주셨어요. 갔는데 너무 훌륭한 아주 그 방 2개에 거실까지 있는 아주 훌륭한 사택인 거예요. 특별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 교회에 당시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아이고야, 네. 그렇군요. 너무 자존감이 그때 낮아지니까 참 못난 행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부족하고 못난 행동도 참 많이 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참 많이 했고 너무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의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런 성품 저 안에 내재되어 있지만 네. 아직은 끄집어내지 못한 그런 선한 성품도 남편이 봐주면서 격려해주고 되게 기다려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과 연애를 하고 네, 그렇게 네,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 나누면서 진짜 교수님은 진짜 예술가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를 해도 네. 꾸밈 없고 숨김 없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네. 정말 그 어떤 감성과 이런 예술성이 뭐랄까 대화하는 가운데 좀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연주나 예술가 또 음악가로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했던 인텔리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음악을 시작했던 처음의 원인, 그 찬양의 네. 기쁨 이걸 네. 회복하신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보기 좋네요. 네. 그래서 글쎄 뭐 난해한 현대 음악을 통해서 네. 학문의 세계를 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는 음악의 즐거움, 찬양의 어떤 영광을 네. 계속 누리시는 모습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제자들도 키우시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오늘은 감리교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예배음악을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서정민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와, 1부 때 무슨 러시아하고 지금 오스트리아 갔다 온 이야기가 야 정말 이게 뭐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교수님이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 겪은 일은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에 오셔서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그래서 네. 목사님이랑 결혼해서는 바로 그러면 어떤 사택에서 사셨나요? 뭐 공부대교회에서 근무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시고? 저희가 바로 결혼을 하진 않았고 사실 연애를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네. 네, 연애를 하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로 이제 그때 학업이 다 끝났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아버지가 계시는 교회로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네네 맞아요. 네. 어디서 목회하세요? 지금 철원 감리교회 목회하고 계세요. 철원 감리교회 네. 그 유명한 아세요? 알죠 네, 알죠. 네. 그래요. 네. 철원 감리교회 목사님 며느리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네 우리 같은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인데. 네. 철원 감리교회는 역사도 유명하고 네.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고 네. 의미가 있죠. 네. 철원을 대표하는 교회인데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철원 감리교회 이제 그때 당시 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하셔서 위 전절제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아들이 가까이서 목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제 거기 부목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군요. 이제 아동부 사역이랑 중고등부 담당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유학을 하다가 그만둔 상태니까 이런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한국에서 만약 계속 살 거면 한국 사회는 학력 사회다.
이제 다시 유학을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렇죠. 네,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이제 독일은 워낙 그 넓어서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같은 좀 언어권이 독일 쪽으로 가보면 좋겠다 해서 독일로 학교를 알아보게 됐고 교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면서 그 교수님이 상당히 이론적인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작곡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작곡가로서의 명성보다는 이론의 학자로서 아주 명성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저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아무래도 유학하는 그런 체류 비용 같은 것도 제가 부담이 돼서 공부하는 것도 계속 힘들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학석 박사를 6년 안에 다 끝냈는데 6년이요? 왜냐면 오스트리아에서 그 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걸 그러면, 인정받아서.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결혼을 하고 가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예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그때 이제 예비 시아버지가 그렇게 권유하셔서 다시 독일로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오면 있을 곳이 없잖아요. 네. 집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철원에 항상 이제 방학마다 와서 철원에 가서 이제 있으니까 아주 특별했네요. 성도님들이 수근수근 되시는 거야 이제. 그래. 결혼도 안 한 처자가 어릴 때 러시아에서 살았다고 하더니 와서 방학마다 와가지고 저렇게 거기 있으니까 사택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아버님이 바로 결혼해라. 또 이제는 결혼해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해라. 그다음에 네, 결혼해라.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그다음 방학 때 날짜를 잡게 되고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이제 신혼 여행에서 빠이빠이 하고 저는 이제 바로 독일로 또 넘어가고 이제 남편은 한국에 있고 그렇게 된 거죠. 네. 저희가 유학하는 동안 아이를 2명 출산했고 3명째 임신한 상태에서 제가 유학을 끝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건 또 그러면 애를 독일에서 낳으신 거예요? 출산할 때는 한국에 왔었고 이제 그를 누가 키웠어 그럼? 제가 그래서 데리고 가서 항상 유학을 했거든요. 혼자 데리고 가서 그래요?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야. 근데 제가 항상 학교에 가면 정말 불쌍하게 아기띠에 아이를 업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리개로 가리면서 수유하고 막 이러니까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애 엄마가 와서 공부한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동양 여자인데 이제 남편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 하면서 또 꼬치꼬치 묻진 않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꼬치꼬치 물어요. 물어요? 네, 왜냐면 너무 사연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총장님, 부총장님부터 해서 모든 그런 학교 교수님들이 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쟤는 누군데 저렇게 맨날 혼자 다니냐.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총장님과 부총장님도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시고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 사모인 것도 알게 되시고 하면서 나중에는 총장님이 나서셔서 이제 학교의 모든 그런 장학금을 저한테 다 몰아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유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참 그렇게 키웠던 애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제일 큰 애는? 7살, 6살, 3살, 2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네. 4남매를?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애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 아들입니다. 아이고. 네. 딸 셋에 아들 하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평생교육원으로 돌아오면 네. 그런 가운데에 지금 평생교육원 이제 강의를 올해 시작하셨는데 네.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네.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분야가 예배 음악. 네. 그러면 예배 음악의 뭐 이론인가요? 아니면 실기인가요? 이론과 실기 모두 다루고 있고요. 사실 지금 평생교육원의 다른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악기 위주로 가르치시거든요. 네. 그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예배 음악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거를 좀 전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 이걸 아직은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나도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좀 학생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예배 음악 과라고 아예 그냥 이름을 붙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 음악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있고요. 네. 지휘자들 클래스가 있는데 지휘자 클래스는 이제 지휘자들이 보통 찬양대 곡을 선별을 하게 되면 그대로 지휘할 경우 음악적으로 조금 이렇게 밋밋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편곡이 살짝 조금씩 들어가 주면 뭐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는 템포를 살짝 이렇게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다이나믹에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가사는 이런 내용인데 반주나 음악 분위기는 전혀 다른 내용에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찬양곡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사에 맞춰서 이 찬양을 살릴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분석하고 그런 찬양곡을 분석하고 또 직접 편곡을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이 찬양의 메시지와 이 음악적인 걸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찬양대 지휘자 클래스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 맞는 좀 찬양곡을 써도 좋겠다. 규모가 가끔은 좀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하기에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한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우리 규모에 맞게 편곡하고 또 우리 규모에 맞게 새로 또 곡을 쓰고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이제 지금 3학기 때는 그런 수업을 좀 계획 중에 있고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중이 모두 다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화성적인 그런 재능을 주셨고 이런 거에 관심을 또 갖게 하셨으니까 이걸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올 상반기 때 이걸 관련된 악보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주자 클래스에서는 이제 그거를 가사에 맞게 편곡해서 반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연주를 한번 들어봐야지. 네네. 이제. 그래서 네네. 연주를 하면서 중간중간 설명도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시죠. 네. 이렇게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좀 장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1절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네, 이게 전주인데요. 전주에 이제 표현을 보면 좀 장엄하게 왕의 대관식을 떠올리며 그래서 반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클래식 악보를 보면 그런 설명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그 연주를 하여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찬양곡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걸 다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1절 들어가면 이제 좀 장엄하게 이렇게 연주를 할 거예요. 네, 1절 이제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할 때는 이제 좀 부드러운 이런 느낌으로 반주가 갔었고 2절의 내용은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찬송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부드럽게 은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이제 2절에서 표현했던 그 아름다운 자연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더 광범위한 그런 차원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런 조금 더 이제 제가 배웠던 클래식의 그런 이론들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편곡을 했는데 보통 이 반주를 들으시면
여기에 어떻게 맞춰서 노래를 부르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이제 제가 편곡했던 악보를 보시면 이거는 피아노 악보고요. 뒤에 오르간 악보가 따로 또 나와 네. 있어요. 오르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중들이 조금 부르기 쉽게 멜로디를 이렇게 좀 집어준다고 하죠. 예, 그런 식으로. 네, 이 화성 안에서 멜로디를 충분히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주면서 따라 부르기 쉽게 이렇게 편곡이 되어 있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실 때랑 지금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눈빛이 다르네요. 정말요? 그리고 네. 이게 뭐 설명이 좀 어려운데 확실히 네. 저도 뭐 매주마다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하는데 찬송가가 뭐 좀 느낌에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편곡 이렇게 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입을 열어서 찬양을 그렇지. 했으면 좋겠는 네. 거예요. 정말 이 가사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편곡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이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회중 찬송가도 미리 사전에 좀 충분히 연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예배 음악 또 우리 찬송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사모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예배음악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배음악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발전되고 이제 더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그런 생각도 여기 조금 더 마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무래도 이런 회중 찬양이나 찬양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목회자들이 관심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저의 기도 제목은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미래 목회자, 미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에게 꼭 이 강의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 찬양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찬송 그 자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 찬양이 우리 예배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게 우리 나중에 언젠가 갈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사실 뭐 그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할을 우리가 나중에 할 텐데 그것을 이 땅에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좀 신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하는 길이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뭐 교수님 아이들도 잘 키우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찬송가 발전에 많이 기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시키셨으니까 분명히 뭐 활용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능도 음악, 요리, 출산 오늘 뭐 재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교수님 앞으로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